자, 목사님,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하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의 보루 또는 신뢰의 상징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러한 법조인의 이중성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오늘은 좀 그런 분석적 측면에서 많이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중성은 대한민국이 출범하면서부터 이미 그 초기 역사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 어떻게 보면 이 법관의 최고위직가 아닙니까? 네. 이 대법원장이 일대 초대 그 가인 김병로 원장이죠. 네. 그분을 빼놓고는 2대부터 6대까지 전부 다 친일 인사가 네. 맡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5대와 6대에 걸쳐서 대법원장을 지낸 이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는데 이분이 1913년생이고 일본 또 이름까지 이와모토 후쿠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분이에요. 네. 저는 이분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이 법원이 오늘 이렇게 굴절된데 하나의 좋은 좀 사례로 전거로 네. 들을 수 있는 분이다 해서 좀 자세하게 이분을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그 부친부터가 아주 유명한 그 친일 인사였던 민병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민병석 이분은 그 국내부 대신 그러니까 그 요새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네. 뭐 그 외에 숱한 아주 그 고위 관료를 지낸 분이에요. 그 구한 말에. 그랬다가 그 나라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지요. 네. 그래서 중추원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그런 아주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네. 또 용케 이완용하고는 또 내외종관이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었던 이 민복기는 일제하에서 법관이 돼가지고 네.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 여럿을 감옥에 보냈던 장본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해방되자 미 군정하에서 법률 기초국장 또 법률 심의 의장 네. 이런 걸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건국되고 나서는 네. 검찰로 그 자리를 옮겨가지고 검찰국장, 검찰총장까지 지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임해서 잠시 그 변호사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이 법조계로 돌아와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대법원장까지 네. 그렇게 되는데 대법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최장수 기록을 합니다. 네. 10년 2개월 동안을 길게 했습니다. 역임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재임 시에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던 그 인혁당 사건, 네. 예, 그 유명하죠. 유명한 인혁당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아서 재판장으로 네. 그 도혜종 씨를 비롯한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장본인이에요. 이분이. 예. 얼마나 이게 참 그 조작된 이 건을 이렇게 다뤘는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날이 세계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할 정도로 아주 이게 사법사에 이 우리나라를 치욕이죠. 넘어서서 아주 네. 치욕적인 날인데 이 사법살인을 이렇게 자행한 이 장본인이 바로 이 민복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민복기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그 박정희 군부 독재의 집권 시기와 맞물려 있군요. 예. 이 친일 인사가 결국 군부 독재 권력에 부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의병은 독립군을 낳고 독립군은 또 민주운동가를 낳고 네. 거꾸로 매국노는 친일을 낳고 친일은 또 이런 독재자에 부역하는 이런 좀 정상몰이배를 낳는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네. 이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친일로 일제 때는 그렇게 충성하다가 이 박정희 독재 권력에는 대단한 이제 아주 그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부역하고 얻어낸 것이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력입니다. 네, 소위 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때 구축이 됐습니다. 네. 실상 그 유신 그 이전에는 법관 추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이 법관 추천위원회가 그 법관 4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변협에서 2명 이렇게 9명으로 네. 이렇게 구성되는 그 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그 법관 인사를 담당을 했거든요. 네. 유신 이전에는. 네. 그런데 유신 이후에는 이 법관 임명권을 몽땅 이 대법원장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때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네.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판사들을 대거 그냥 보내가지고 뭐 인사 무슨 또 저 기획 재정 이걸 다 다뤄 판사들이 담당했군요. 네. 재판을 하지 않고 네. 결국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에 그 사법농단으로 일컬어지는 네. 거기에 이 처장 법원 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둘 네. 그리고 차장 임종헌 그리고 대법원장 이렇게 4사람이 바로 이 기구에서 자행된 온갖 불법으로 관련해서 기소당하는 네. 그 법원 행정처 조직이 이때 그 부역의 대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그 대법원장 권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막강했고 막강했죠. 또 8대 대법원장 지낸 분이죠. 유태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후배 법관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상권 분립된 사법부에 또 법원의 최고 직위에 있는 분이 마치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다라는 식의 아주 좀 수준 떨어지는 표현 또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자존심 상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결국은 대법원장이 인사권 등의 그 막강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자기 본분이 뭔지는 모르고 네. 법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그 자기 그 본분을 잃은 행태에서 이제 이런 게 비롯되는 거거든요. 네. 그 대법원장이 막강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첫째는 대법관 13명을 전원 다 임명 제청권이 있습니다. 네. 또 전국의 판사가 한 3,000명 정도가 된다는데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그 네. 문제를 다루는 거기에 재판장이 되고 또 이게 잘 뭐 사람들이 이게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전국의 판검사, 변호사, 뭐 법무사 또 법원, 법무부, 이 검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 고위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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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법연수원생까지 이렇게 합쳐서 한 3만 이게 한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이 사람들을 회원으로 한 조직이 법조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아주 당연직 회장까지 네. 겸하게 돼요. 네. 뿐만 아니라 네. 헌법재판관 3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위원 또 3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게 다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관례상 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됩니다. 네. 이거 쭉 나열을 하고 집계를 해보니까 저도 그 정도로 막강한 인사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만 사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렇죠. 지난 41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논의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네.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또 쭉 우리가 차후로 이제 또 계속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그 더 이제 큰 문제는 그 이번에 그 판사 탄핵을 주도한 그 이탄희 그 의원이 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민복기의 유산은
더 심각한 거는 이 법조 문화를 근대 이전의 수준으로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는 대법원장을 아버지로 하는 네. 가부장제와 소위 고위 법관 중심의 가족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끼리 이렇게 청탁하는 것은 형제 부탁이다. 네. 형제 간에 부탁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전관예우는 좀 뭐 예를 들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좀 손 내미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여기는 이 공과 사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보직을 받으면 그 대법원장에게 엎드려서 큰 절을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왜 다 집안일이니까. 예. 지금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이탄희 그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앞서 얘기한 것 못지않게 오늘날 법원의 이런 구조 네. 또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데는 그 이 민복기의 유산이 굉장히 크다, 폐해가 네. 크다. 예, 그 말씀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흑역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민복기 외에도 많은 법관들이 이미 그 내면에 이런 사상들이 이제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예, 보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문제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뭐 우선 첫 번째로는 예. 이 법관들이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다. 네. 거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연수원에서조차 이 사법사, 네. 이 사법에 대한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이런 역사를 배우는 과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00년도에 2000년. 네. 예, 서울대가 민복기를요. 네.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 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예, 예.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조인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데가 서울대 법대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인식이 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재판을 하고 하는 이 지금 이게 네.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다. 오늘 이 지경이 된 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이제 그 실제적인 이유를 드는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네. 그 아주 그 빗나간 선민의식, 네. 이제 엘리트주의, 네.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이제 사법 제도, 대도. 이게 관료화됐다는 건데 이 법관들을 지금 선발하는 이 제도 자체가 소수 엘리트들을 골라내 가지고 네. 주류 집단에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승진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외부의 어떤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 권력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네. 구성원들을 이제 길들여 왔고 여기서 길들여지지 않는 법관들은 쫓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저 한홍구 교수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역사학자. 네.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 거기 어떻게 위원으로 돼 가지고 그 과거의 이 자료들을 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이분이 다 이제 떠들어 보면서 네. 혹시 이 판사들이 이런 정치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한 데는 네. 혹시 이 권력기관에서 이 판사들을 잡아서 겁주거나 네. 뭐 고문하거나 네. 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래서 그렇게 억지로 그런 짓들을 하지 않았나. 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도 없더래. 예. 그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조 엘리트들이 권력에 잘 이렇게 순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독재 권력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뭐 알기 쉽게 말하면 네. 알아서 키웠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 좋은 법조인은 네. 우선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그걸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성적 판단, 거기에 또 양심, 정의에 대한 어떤 열정, 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진 네.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냥 머리 좋은 학생이 고시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그냥 상승해 버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위직에 편입이 돼 버리니까 뭐 이런 덕성을 키울 기회가 네. 없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 분석 중에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법이 존재하는 그 지향의 아주 제일 핵심 가치 아닐까요? 정의, 예, 저스티스인데 예. 그리고 또 덕성이라 하면 우리 사회가 함께 가는 사회, 공동체성, 또 사회성의 어떤 그런 공부들이 되어야 사실은 예. 바른 판단, 법관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부연해서 저도 가져봅니다. 예. 자, 이제 이 결국 빗나간 엘리트주의와 몰 역사의식 또 직업 윤리의식의 결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오늘 잘못된 법조 현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싶습니다. 또 덧붙여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가부장적 법원 문화 외에도 예. 실제로 고위 법관들의 어떤 가족 구조를 보면 뭐 이게 한 가정을 뭐 좀 이게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저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도 자녀들이 다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원의 흑역사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예. 본이 되었던 법조인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분석적으로 좀 하고 못다한 얘기를 포함해서는 다음 주에 좀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예. 대안 찾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너머 봄맞이 첫 대담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 주제는 헌금은 왜 하는가입니다. 사이너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